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비교적 결혼을 빨리 한 저에게는 천지개벽할 시댁 사연이 있답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보셨을 텐데 저의 이야기로 잠시나마 재미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유한 사업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까지 부모님 덕분에 많이 누리면서 컸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구김살 하나 없고 모난 구석 없이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자존감이 높았고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겸손하게 지낸 것 같아요.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금슬이 아주 좋으셨어요. 두 분을 보면 딸인 제가 엄청 부러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 4년 정도 하다가 남편감을 찾기로 했답니다.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이별해서 선을 보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니다 보니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남자를 차례대로 만나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3번째에 만난 남자가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었는데 엄청 섹시하더라고요. 그는 뉴질랜드에서 20년 동안 살다 온 교포였는데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일반 사람들처럼 아주 잘했습니다. 여하튼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 몇 번 만나보았더니 성격도 저와 잘 맞았답니다. 집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저에게는 재력이 상관이 없어서 남자만 보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길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해도 좋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비교적 짧게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남자도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바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엄마는 그이의 외모와 겸손이 묻은 인품에 좋아하셨고 아빠는 남편의 성실함을 보시고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역시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시댁이 중산층 정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직접 찾아뵈니 꽤나 부유해 보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금은방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손목과 손가락에는 금팔찌와 금반지가 반짝거렸고 목에는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금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의 말씀을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님, 금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이 보석같이 아름다워서 꼭 금이랑 한 몸이신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 금이 몸에 붙어 있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금은방까지 차렸다고. 나중에 너희 결혼할 때 주먹만한 금반지로 해줄 생각인데 어떠냐? 감사하긴 하지만 주먹만한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얇은 거로 해주세요. 디자인은 어머님이 골라주시고요. 하긴 젊은 애가 두꺼운 금반지를 차고 다니면 좀 웃기긴 하겠다. 그럼 내가 예쁜 거로 골라주마.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할까? 어머님, 제가 결혼 빨리 하고 싶어하는 걸 아셨나 봐요? 아니면 저랑 통하신 건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이에게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셔서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솔직하게 저희 집안도 마음에 들고 저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먼저 도착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셨는데 시어머니의 패션은 엄청 파격적이었습니다. 핫팬츠에 민소매를 입고 오신 데다 머리는 노랗게 탈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귀에 3개씩 금 귀걸이를 달았고 목에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훨씬 두꺼운 금을 둘렀어요. 팔찌와 반지도 심하게 장착하셨고
발목에도 쇠사슬 같은 금사슬을 달고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지 입을 크게 떡 벌리셨어요. 두 분이 저를 보고 놀라셨나 봐요. 제가 30대로 보이고 막 그런가요? 며칠 전에도 쇼핑하는 길에 어떤 청년이 연락처 달라고 대시를 하지 뭡니까? 아, 이래서 예쁜 게 죄라니까요. 아, 네네. 사돈이 패션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말씀대로 30대로 보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보톡스와 필러를 얼마나 맞았는지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흰자 위만 보였습니다. 또 입술에 필러를 넣은 모양이던데 순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소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우리 통성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름은 이예쁜이라고 해요. 성함이 예쁜이라고요? 옛날에도 어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아,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서 우리 아버지가 예쁜이라고 지으셨답니다. 난 이 이름이 싫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이름대로 예쁘게 산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제 이름은 김명이라고 해요. 이름이 많이 심심하죠? 저는 박병식이라고 합니다. 사돈이 젊게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앞으로 우리 은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무슨. 난 시어머니 노릇하고 그러는 거 질색이에요.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둘 겁니다. 난 애들 신혼집 근처에서도 얼씬거리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럼 주문할까요? 헤이, 미스터 웨이터. 종업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며 메뉴판을 챙겨 가지고 걸어오는데 누군가 먼저 저희 테이블에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게 누구야? 너 끝순이지? 나야 나 남원 고봉초등학교 옥순이. 우리 20년 전에 너 해외 가기 전에 서울에서 열었던 동창회에서 만났었잖아. 뭐라고요? 끝순이? 이봐요, 나는 끝순이가 예쁜이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예쁜이? 에이, 그동안 쌍꺼풀 수술하고 앞뒤 트임하고 코 세웠네. 입술에 필러 넣고 보톡스까지 맞아서 팽팽하게 만들었네. 아, 그러고 보니 턱도 날렸구나. 끝순아, 내가 성형외과 의사 마누라야. 견적이 바로 나온다고. 성형했다고 이름까지 바꾼 거니? 그래도 목소리는 그대로네. 끝순아, 나 안 반갑니? 이거 서운한데. 아니라고요. 나 끝순이가 아니라 예쁜이라고. 아줌마 괜히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저리 가요. 누구더러 끝순이라는 거야. 짜증나네 정말. 하하,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끝순아. 보아하니 아들내미 상견례 중인가 보다. 그래 끝순아, 다음에 따로 만나면 그때 얘기나 하자.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여자를 째려봤는데 동창이라고 우기는 여자는 희죽거리면서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아빠가 분위기를 풀려고 화제를 급하게 돌리셨습니다. 사돈, 애들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까요? 애들 집은 회사랑 가까운 데로 해줄게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새아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정하도록 하지요. 아, 저는 예단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애들 사는 집에 살림살이나 채워주시면 돼요. 이야, 우리 사돈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다 못해 덕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고맙긴요.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죠. 여하튼 애들 결혼식은 빨리 올리도록 합시다. 제가 이 호텔 VIP 고객이라 회장이랑 조금 친하니까 말만 잘하면 우리 애들 결혼식 날짜를 아무 때나 골라도 될 겁니다. 네? 아무리 인맥으로 부탁한다 해도 결혼식 날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금은방 단골이 여기 회장님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고 친정 부모님은 봄에 좋은 날을 골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호텔 회장님이 해외여행을 가 있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아 날짜를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빠가 잘 아는 분을 통해서
다른 호텔을 예약하게 되었네요. 아빠는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 허세도 심하고 외모 치장과 사치가 심해 보인다며 저에게 그런 걸 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금을 여기저기 두르고 나타날까봐 겁난다고 농담을 하셨죠. 저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열흘 동안 다녀왔어요. 이제부터 신혼을 만끽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하셨는데 바로 요구할 게 있다면서 엄마를 찾아갔답니다. 엄마가 상황 설명했던 대화는 이랬습니다. 저기 사돈, 내가 예단을 받지 않은 게 조금 서운하네요. 사돈도 저한테 해준 게 없어서 두 다리 뻗고 못 주무시죠? 제가 사돈 두 분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출시됐는데 사돈이 바꿔주면 어떨까요?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싶었는데 페라리에서 신상이 나왔지 뭡니까? 드라이브 할 맛이 날 것 같아서 그거 한 대 받았으면 하는데. 차요? 그런데 페라리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건 제 남편하고 의논해 볼게요. 어머 사돈, 페라리 하나 가지고 의논식이나 해요? 제가 과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매장 가서 카드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사돈, 외제차를 사드리는 건 좀 차를 받고 싶으시면 국산차도 좋은 게 많으니 그거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전 국산은 한우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다 수입산만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페라리 매장 갑시다. 엄마는 난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자동차 매장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4억짜리 차를 고르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검소한 분들이라 그렇게 비싼 자동차는 절대로 사주지 않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어색한 연기를 하며 자동차 매장에서 나오려고 하셨답니다. 사돈, 이를 어째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왔나 봐요. 제 가방에 동전 지갑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오죠. 동전 지갑? 사돈 지금 나 놀리는 거죠. 그냥 계약서 쓰고 집에 가셔서 입금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남편하고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사돈. 먼저 가볼게요. 엄마는 4억을 소비할까봐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치셨대요. 그리고 아빠한테 상황을 전했더니 페라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며 절대 외제차를 사주지 않겠다고 버럭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자 아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중고차 매장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15만 킬로 탄 구형 벤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대요. 사돈, 여기 이 벤츠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거 잘 굴러간다니까 선택하시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더러 이 고물을 타고 다니라고요? 사돈 있는 사람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돈, 미안하지만 페라리니 뭐니 저희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저희 소비 습관으로 봤을 땐 여기 구형 벤츠도 엄청난 거라고요. 이거 정비가 제대로 돼서 10년은 더 탈 수 있다고 딜러가 말했다고요. 아빠는 값싼 사고 이력이 있는 벤츠를 추천하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거라도 받고 싶었는지 벤츠를 계약하고 중고차 매장에서 나왔답니다. 처음 쿨하게 보이던 시어머니는 그냥 첫 대면자리여서 그런 거고 소유욕이 아주 심한 분이어서 이후에도 친정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어느 날은 텔레비전을 사고 싶었는지 해당 모델 사진을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대요. 메시지에는 시모 당신이 아파트를 마련해줬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따지듯 말씀하셔서 친정 부모님이 언짢지만 그냥 비싼 텔레비전을 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건을 사달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시어머니 메시지에 모두 답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카톡이 와도 읽고 씹어버렸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2달 뒤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가셨대요.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
사돈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걸 보니 엄청 부럽네요. 나도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같이 금은방에서 금 팔고 있었을 텐데. 아, 제 남편이 무척이나 보고 싶네요. 저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휴지 좀 주세요. 네, 휴지 여기 있어요, 사돈.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사돈은 성격도 급하셔. 아무리 바빠도 한 식구가 찾아왔는데 용건만 듣고 보내려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도 있고 미팅도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말이에요. 남편하고 살던 시골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그리워서 혼자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친구가 거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 땅인데 내후년에 땅값이 10배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재개발 구역이라 다들 돈을 싸갖고 와서 줄을 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우리 부부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10배, 20배로 오른다니까 투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금으로 가진 게 얼마 없고 다 묶여있는 상태라 사돈 부부께서 저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돈 3억만 빌려주시면 내후년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아, 부군과 함께 하시던 고향의 땅을 사시겠다고요? 저는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바로 답을 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 연기를 끝내고 바로 신경질을 냈다네요. 사돈 어른,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안쓰러워서라도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별한 남편의 추억의 땅을 사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주세요. 제가 돈을 떼어 먹는답니까? 내가 묶여있는 돈만 풀리면 바로 갚을 테니 좀 빌려주세요. 이에 아빠는 시어머니가 하도 심하게 졸라대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3억을 주기로 했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저한테 불똥이 튀어서 시짜질 당할 게 걱정이었으니 그냥 조용히 돈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 내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한테 더 실망을 했고 남편에게 중간에서 잘 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때때로 우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땅을 사시겠다고 3억을 받아가셨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무슨 문제? 한 식구끼리 돈도 못 빌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치사?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간 선물값만 3천만 원이 넘어. 게다가 현찰로 3억을 빌려가셨다고. 얼마 안 되네. 누가 들으면 30억을 갖다 바친 줄 알겠네. 이 사람아, 엄마가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고 빌려간 거잖아. 나중에 다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충분히 부자잖아. 그 몇 억 없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남자가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고 있네? 지금 부자니까 얼마든지 다 해줘야 한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이제 보니까 어머님 편을 확실하게 되네? 내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 뭘 또 무시를 해? 그냥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말라는 소리야. 여보, 우리 어른들 얘기는 그만하자. 어른들이 알아서 하게 신경 끄자고. 우린 우리대로 잘 살면 되잖아. 그래, 우리 얘기나 해볼까? 당신 결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왜 아직 통장을 나한테 안 넘기는 거야? 나한테 모든 걸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통장?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여보, 몇 달만 더 기다려주라. 나 회사 생활 접고 사업 시작하면 그때 맡길게. 제 남편은 결혼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을 믿고 사업 시작하는 날까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몇 달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끌어모아 사업장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회사 자본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회계 업무를 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재무랑 회계 업무 보는 회사원인 걸 잊었어?
투잡 뛰듯이 관리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봐. 괜히 당신이 혼자 하나가 세금 누락해서 탈세 같은 거에 걸리지 말고. 자기야, 그냥 내일은 내가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직원들 중에 회계 업무 잘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올려줄게. 우리 그렇게 합의하고 통장 이야기는 그만하자. 당신 웃긴다? 결혼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른 게 너무 많잖아. 이세 갖는 것도 늦추자고 그러고 통장 관리도 안 된다.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난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를 믿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여보, 우린 각자 관리하자. 그냥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지내자고.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내한테 다 주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 부모님 돈은 우리 부모님 거니까 시어머니한테 돈 전부 돌려주라고 해. 그 돈은 2년 뒤에 갚는다고 하잖아. 아니, 묶인 돈만 풀리면 바로 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라. 당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 실망할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깨를 벗고 지낼 신혼기간에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영향으로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길 바랐어요. 또 시어머니가 가져간 큰 돈을 빨리 갚길 바랐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이기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약속했던 일이라 제가 빡빡 우겨가며 경제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고 효도도 셀프로 하자며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 드리는 것도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하루는 엄마 생신날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시모 생일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며 저 혼자 가서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란 결혼 생활에서 아주 많이 어긋났죠. 저는 남편과 많이 부딪히며 결혼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여직원과 바람난 건 기본 옵션이었고 물주로 술집 여자한테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거의 반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발정난 놈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려준 남편의 회사 직원은 다른 게 더 있다면서 회사 컴퓨터로 도박하는 남편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영상 속 남편은 담배를 물고 저렴한 말투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오늘 끝발이 왜 이러냐. 자자, 오늘 돈 좀 따서 기집애 하나 후리러 가자. 아스팔트 껌딱지 마누라년 말고 쭉쭉빵빵 20대 초반 템프로 아가씨 만나서 돈 좀 지르고 물 좀 빼보자고. 아싸! 터졌다. 700만 원 땄다. 역시 도박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예술이라니까. 좋다. 오늘 마누라 년한테는 지방 출장 간다고 이빨 들고 오피스텔에 가서 미미랑 한판 하고 다음에 댐프로 가서 뉴페이스 꼬셔야겠다. 오늘 밤에 황제 노릇 좀 해야겠네. 남편에게 실망을 여러 번 한 건 사실이지만 가정적인 면이 있어서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닌 걸 알게 되니 오만정이 떨어지고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 결정을 하고 소송으로 가서 제대로 벗겨먹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고 이혼 소장을 쓰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업무 시간에는 전화 잘 안 하잖아. 무슨 일 있어? 지영아, 네 엄마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원인 모를 심장마비라고 했어.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엊그제 봤을 때만 해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이 없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셔? 지금 전화 간 사람 아빠 맞아?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지영아, 우리 병원으로 와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지하 영안실로 옮긴 엄마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돌아가신 게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일어나.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야. 눈을 뜨라고.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오열하며 영안실을 크게 울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다가 실신하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빨리 옆동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꿈을 꾼 줄 알았는데 엄마는 진짜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결국 옆동까지 힘든 걸음으로 이동했고 곧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터진 울음은 1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두 모자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오열했어요. 그동안 사이가 돈독해진 것도 아니고 그저 그랬는데 이렇게 슬피 울어주니 당황스러웠답니다. 게다가 몇 시간 전에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으니 남편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그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빠와 친정에 가서 엄마의 유품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향기가 배어있는 것 같아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답니다. 이윽고 아빠는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지영아,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았던 선물이 있어. 네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었지. 아이를 낳으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버렸으니 아빠가 대신 전해줘야겠구나. 할머니한테 받았던 선물? 그게 뭔데? 기다려봐. 아빠가 바로 보여줄게. 잠깐, 왜 케이스만 있고 목걸이는 없어진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빠 그게 뭔데? 잠깐 있어봐라. 방을 다 뒤져봐야겠다. 지영아, 너도 찾아봐라. 목걸이인데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혀있는 귀한 목걸이다. 그게 좋게 20억은 되는 귀한 건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 20억? 목걸이가 20억짜리가 있어? 아무튼 찾아볼게. 저와 아빠는 안방과 거실, 서재,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등 찾아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목걸이가 발이 달려 사라진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집에 누가 온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우리 집에 누가 들렀던 적 있었어? 글쎄,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라면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나를 말하는 거야? 아니, 네 시어머니가 왔었어. 우리한테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음식을 싸왔었다. 서너 번은 왔다 갔지. 가장 최근에 온 게 언제인데? 지난주에 왔었어. 그때는 내가 빌려준 3억에 대한 일부라도 받아야겠다고 전화했더니 음식을 싸와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네 시어머니뿐이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범인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어차피 이혼 소송할 거라서 뭐라든 저와는 상관이 없었네요.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가 저에게 주기로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종로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골목을 걸어가며 시어머니의 금은방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가 시모의 금은방에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쟁걸음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들어가세요. 제가 문 잡고 있을게요. 고마워 섹시. 얼굴도 예쁜 게 마음씨도 곱구만. 내가 여기 중요하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아, 그러시구나. 저도 중요하게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걸음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팔을 잡아드리며 시어머니의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앉아있겠다며 저에게 먼저 볼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여긴 웬일이야? 아, 왜 왔는 줄 알겠다. 엄마가 그리워서 시애미를 보러 온 거구나. 아가, 엄마를 보내고 와서 힘들지. 이리 오거라, 내가 안아줄게. 아니요, 안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받을 물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에? 나한테 받을 물건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이 저희 엄마 목걸이 가져가셨죠. 친정에 있던 다이아 목걸이 말이에요. 그거 제가 받을 엄마의 유품이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내가 뭘 가져갔다고? 다이아 목걸이? 그럼 내가 네 엄마 물건을 훔쳐갔단 말이니? 네. 어머니 말고는 저희 친정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니까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분명하죠. 좋은 말로 할 때 돌려주세요. 그거 가치가 상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크게 벌 받습니다. 인연이 이거 세대가리네. 야, 내가 네 친정집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도둑년으로 모든 거냐? 닭 같은 년이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아니면 그때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인간 바람나고 도박한 증거 다 수집해서 변호사한테 가져다 줬거든요? 이제 그이나 어머님이랑 남남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가져간 3억이랑 2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놓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삿대질과 소리를 지르며 미친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가 금은방 입구에서 모시고 들어온 추레한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 여전하고만. 남의 재산 털어먹고 사는 꼴은 세월이 지나도 못 고치나 봐. 뭐야, 이 할망구는? 아, 보아하니 구걸하러 온 노친네인가 본데 그냥 좀 꺼져. 아, 씨바, 더러운 년 둘이 내 금은방에 들어와서 뭔 지랄을 하는 거야? 둘 다 꺼져. 글쎄나 어른한테 그러면 못 쓰지. 나야 나 치밀한. 니년이 30년 전에 나와 동네 사람들한테 개돈 들고 튀었잖아. 니년 찾으려고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보는구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잠수를 탔었지. 이후에는 이름을 이예쁜으로 바꿨더라. 그리고 요즘은 주민등록 번호도 바꿔주니. 여하튼 네가 면상까지 싹 다 갈아엎어서 찾는데 애 좀 먹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네. 이 노친네가 치매가 걸렸나? 야, 너희 둘 다 내 가게에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란 말이야. 네가 알아서 불러주면 우리야 고맙지. 그수나 내가 여길 혼자 왔을 것 같으냐? 할머니는 청가방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끝순이 금은방. 드디어 찾았다. 성형괴물 같은 면상이지만 분명하다, 오바. 확실한가?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나, 오바? 다 데리고 들어와라, 오바. 그리고 여기 피해자 한 명 더 늘었으니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다, 오바. 작전을 시작하겠다, 오바. 무전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치며 말하더군요. 저기, 할머니, 사람 잘못 봤어요. 저 아니에요. 끝순이가 아니라 예쁜이라고요. 어머님 예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친구가 끝순이라고 불렀잖아요. 난 그게 오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끝순이가 맞나 봐요. 그럼 끝순아, 우리 엄마 목걸이 내놔라. 아니야. 난 훔치지 않았어. 너나 노친네나 당장 나가. 경찰 부르겠어. 뭐요? 아직도 신고 안 한겨? 그래, 조금 천천히 해. 우리 패거리들이 니년을 잡아 족쳐야 하니까 순서를 지키더라고. 이윽고 금은방에 유리문이 열리며 할머니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분노가 찬 눈으로 시무를 노려보더군요. 그중 한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주먹밥을 던져 시모의 면상을 맞췄습니다. 돌겨! 천년 때문에 고생한 세월을 회상하며 돌겨 깨시! 야, 니네는 오늘 되졌어. 할머니들은 심하게 흥분한 상태로 금 진열대를 뛰어넘어가서 시어머니의 머리채와 팔다리를 하나씩 잡았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시어머니의 면상과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갈겨댔습니다. 시모가 반항하려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몰매를 돼지도록 쳐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급했는지 본능적으로 진열대 밑에 있는 경찰 호출 벨을 눌렀답니다. 근처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는데 할머니들은 공격을 쉽게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기절한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이를 본 경찰들은 할머니들에게 무슨 짓이냐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처음 저와 들어온 할머니가 30년 전에 썼던 차용증과 계모임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피해 금액이 총 10억이라고 알렸어요.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니 엄청난 액수를 사기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경찰에게
엄마의 목걸이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금은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할머니들이 미쳐 날뛰는 거라 변명하더군요. 경찰 아저씨들, 나는 이 할머니들 몰라요. 다짜고짜 와서 쌍욕하고 때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 내 가게를 왜 뒤지고 있냐고요? 여기 여자분이 방금 저희한테 신고하셨어요. 유품을 훔치셨다고? 할머니들 채용증 보고 이예쁜 씨 검색을 해봤는데 이끈순 씨가 맞더라고요. 일단 할머니들한테 사기친 사기범이니 현행범으로 체포할게요. 경찰이 시어머니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진열대 밑을 구석구석 찾아보는데 바닥을 두드리던 경찰이 말하더군요. 어라? 이쪽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나 보네. 자, 그럼 들춰볼 거나? 안 돼, 거기 뒤지지 마! 당신들 영장 없이 남의 영업장에서 이렇게 막 해집어도 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이순경, 곤봉 좀 가져와봐. 나무를 깨봐야겠어. 이윽고 순경 하나가 곤봉 하나를 건네주자 선배 경찰이 카펫을 걷어내고 나무로 된 바닥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빠직 소리를 내며 부서진 바닥 속에는 골드바와 여러 보석이 보였습니다. 그중 아빠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엄마의 20억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도 보였어요. 시모라는 년은 사기꾼의 도둑년이 맞았습니다. 이를 들킨 시모는 눈물을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내 보물창고를 왜 부시고 지랄이야. 저기 있네요, 우리 엄마 목걸이. 어머님, 다른 것도 훔친 것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야, 네 엄마 거는 그냥 잠깐 맡아준 거야. 그리고 골드바락 보석들은 내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거라고. 그러자 할머니 하나가 말씀하셨어요. 어라, 천연이 돈 없다고 배짱 부리지 못하겠네. 야 아들아, 우리 30년 전에 사기 맞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여기 금천지요. 이런 니김이 찜이랄, 무식한 쌍것들이 날 어떻게 찾아낸 거야. 얼굴,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싹 다 갈아엎었는데 날 어떻게 찾았냔 말이야. 30년 동안 네 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이년아. 넌 30년 동안 우리들 속을 시꺼멓게 타게 한 죄를 제대로 받게 될 것이야.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짜며 경찰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금은방 앞에 남편이 상간녀와 다가오더군요. 당신 왔어? 이 여자는 몇 번째 애인이냐? 됐다, 관심 없어. 오늘은 네 애미년들 족쳤으니 다음은 너야. 무슨 소리야? 엄마를 족치다니. 잠깐, 엄마가 왜 수갑을 차고 경찰차 안에 있는 거야? 왜겠어? 우리 엄마 유품 훔쳐가고 30년 전에 시골에서 순진한 사람들한테 갯돈 가지고 튀었으니까 잡혔지? 뭐, 갯돈? 그거 공소시효 지나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뭐야 그럼? 당신도 알고는 있었던 거네? 네 애미년이 남의 등쳐먹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걸 말이야? 그런데 어쩌지? 너랑 네 애미가 20년 동안 외국에 있었잖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대. 고로 감옥도 가고 피해자들에게 돈도 갚아야 할 거야. 저기 바닥에서 골드바가 엄청 많더라. 그거랑 가게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 30년 전에 10억이면 현재 가치로 어마어마할 테니 네 애미 인생 종쳤다. 그리고 네 놈도 곧 종칠 거야. 도박하고 바람 피운 증거 모두 수집해서 변호사한테 넘겼거든, 이 발정난 돼지 새끼야.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아이, 머리가 복잡해. 엄마가 이 금은방을 날려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받을 유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건가? 젠장, 지금 사업장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이는 저에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었고 시모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금은방이 망하는 걸 아까워했답니다. 남편은 그것 유산을 하나도 못 받을까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이럴 순 없어. 이 금은방만 믿고 대충이라고 놀고 먹었는데 이걸 빼앗기게 된다고? 말도 안 돼. 가슴이 답답해. 여보, 나 숨을 못 쉬겠어. 도와줘. 야, 이 새끼야. 네 애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나랑 너랑은 이미 끝났어. 그런데 남편의 상황을 보고 들은 상간녀는 이제 볼 일이 없다며 떠나더군요. 상간녀를 손봐주고 싶긴 했는데 경찰도 눈앞에 있고 바람난 년이 한둘이 아니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진짜 호흡곤란이 왔는지 숨을 꺼이꺼이 억지로 쉬려고 하더군요. 이에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자 그이가 옆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심정지가 왔더라고요. 저는 뒤로 빠지고 경찰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아무리 가슴을 압박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경찰차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경찰차 안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니 창문에 머리를 박아대기만 했습니다. 야, 내 아들 살려내! 짭새 새끼들아! 내 아들 살려내!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남편의 가슴에 심장 박동기로 충격을 줬는데 역시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구급대원은 병원으로 남편을 후송했고 경찰차는 여전히 금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더러운 이빨을 보이며 악을 쓰더군요. 이 죽일려나. 니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니년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님, 아니 성형괴물 아줌마. 난 그냥 우리 엄마 목걸이 찾은 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한테 두드려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나? 성규 아줌마 인생 새됐어. 당신은 이제 금칠 대신 똥칠하면서 살겠다. 시궁창 벽에 똥 발라가면서 푹 썩어. 아, 그리고 니년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그놈의 재산이나 보험금은 내가 받아먹게 생겼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할 필요 없게 됐어. 일이 참 잘 풀렸단 말이야. 오늘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나 보다. 그럼 성규 아줌마, 난 돼진 당신 아들 돈으로 아빠한테 빌린 3억도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까지 잘 받아 쓸게. 맞다, 아파트. 그건 내가 해준 거잖아. 야, 이년아. 그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놔. 명의가 내 남편이고 이제 고인이 됐으니 1순위인 아내가 받는 게 원칙이잖아. 뭐 받고 싶으면 감옥 안에서 소송을 걸든지 해봐. 여하튼 성규 아줌마, 오늘 아주 재미있었어. 저는 낄낄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피해자 할머니들은 30년 전에 썼던 차용증을 들고 경찰서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피해 금액을 현 시세에 맞게 돌려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금방을 모두 정리하고 나온 돈으로 갚은 것이죠. 한편 미망인이 된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혼자 치렀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여하튼 남편의 회사를 매각하고 받은 돈과 가지고 있던 재산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아파트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아빠한테 6억의 돈을 돌려드렸어요. 3억의 2배를 드리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선물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는데 죄질이 나쁜 데다 뉘우치지 않고 억울하다는 미친 소리만 해서 판사님이 괘씸죄까지 더해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네요. 한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하게 된 저는 세상 떠난 남편의 유산을 불우이웃을 위해 일부 기부했고 나머지는 아빠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부모님 회사가 안정적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부모님께 큰 돈을 드렸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답니다. 2년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과정도 형편없었고 결말은 엄청 충격적이면서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재혼을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30 조금 넘어서 해볼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오랜 연애를 해서 남자의 밑바닥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행여나 저처럼 동전의 앞면만 보듯이 급하게 결혼 결정을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뒷면까지 확실하게 보시고 가정을 꾸리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